LH가 투입이 돼서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겠다라는 취지의 발상인 것 같아요. 지금 당연히 비판적인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히려 대책이 나오고 나서 가격이 더 올랐다라는 거죠. 수요 억제책이 수요를 일시적으로 누릴 수 있겠지만 LH가 사업을 진행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본인들이 희망하는 지역에 공급이 나오기 어렵다라는 거.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도시화경제라는 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운영을 하고 있는 송승현이라고 합니다. 현재 시장에서 거래량 급감으로 인해 가격 인하를 기대했지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재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을 보면은 축소되는 그림이 나타났었어요. 그러니까 6월에 한 1만 건을 넘어섰고요. 그 이후로는 7월에 한 3,900건 정도, 그리고 8월 들어서 일정 부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전반적으로 보면 6월 27일, 그 다음에 9월 7일 대책으로 인해서 수요자들이 좀 급감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거래량이 축소가 되면은 가격이 같이 빠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을 갖고 있는데 가격은 그렇지가 않아요. 가격은 최근 들어서도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이 상승세가 현재 34주 연속으로 상승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즉, 대출이 막히면서 거래는 식었지만 그 식은 거래량이 가격을 끌어당기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이유를 보면은 입주 물량이라든지 또 준공, 그리고 향후에 신축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갖는 공급들이 시장에서 유의미한 숫자로 나오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가격 하방을 지지를 하고 있는 그런 시장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상승폭만 감소한다는 것은 즉 부동산을 살 사람도 팔 사람도 줄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부분은 타당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매수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금융 접근성이 어렵다 보니까 아무래도 매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또 매도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주택 가격이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인식이 시장의 심리를 자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가격을 올리면서 뭐 서로의 가격 협상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가격 탄력성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시장 환경에 있어서는 매도자가 조금 더 경직된 흐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주도를 하는 것은 매도자 흐름이다. 그래서 거래량은 줄어들고 있지만 가격들이 호가 중심으로 거래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장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거래가 말라도 결국은 가격은 상승한다. 최근 9월 달까지의 흐름, 앞으로 뭐 10월까지도 이런 그 신호와 그 시장의 흐름은 계속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보유자가 부동산을 팔고 싶은 마음도 없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걸까요? 그렇죠. 지금 규제 이후로도 우리가 소위 선호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마포나 성동구 같은 경우가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곳인데요.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버티기 또는 상향 거래를 희망하는 그런 체결,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뭐 지금 가격이 협상이 되고 있고, 급매 출현보다는 이런 호가 중심으로 거래가 되다 보니까 가격을 끄집어 올리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매수자 같은 경우는 다만 이런 상황 안에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조금 더 우위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시장이 위축이 되어 있고 시장에 출몰된 매물들을 보고 현금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본인이 희망하는 어떤 물건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지가 조금 더 넓어진다. 그래서 만약에 매도자보다 매수자가 시장을 주도를 하려고 한다면 현금 동원력을 가지신 그런 매수자라면은 가격 협상력에서는 좀 유리한 측면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또는 그 가격 협상력 외에도 본인이 원하는 뭐 층수라든지 본인이 원하는 아파트 단지, 평형대 이런 부분들도
선택권이 조금 더 있기 때문에 현금을 매수를 바탕으로 하는 그런 수요자들에게는 크게 시장에서는 좀 유리한 환경이다. 최근 들어서는 LTV가 50에서 40%로 10%가량 줄어들긴 했지만 이 10%가 현금 동원력이 있는 그런 매수자들에게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은 매도자가 중심을 갖고 있지만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시장 환경은 굉장히 유리한 환경이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공급이 내후년에는 급감한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전반적인 매매 및 임대 분위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2026년 입주는 앞으로 굉장히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돼요.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은 입주 물량이 전국에 한 7만 3천 건 정도 예상을 해보는데 2025년이 한 12만 가구 정도 되거든요. 즉 한 43% 정도가 축소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반토막이 난다라고 시장을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회복세가 단기간에 입주 물량과 신축 물량이 늘어날 수 있냐라고 본다면 조금 어려운 그런 환경인데 착공 물량이나 허가 물량 같은 경우도 굉장히 급감을 했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결국은 소위 말하는 전형적인 입주 절벽을 마주하게 되는데 이런 입주 절벽은 결국 매매가뿐만 아니라 전세 가격에도 굉장한 타격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최근에 KB에서 나오는 전세 수급 지수를 보면은 150 지수를 넘어선 수준이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한 50이라는 숫자 이상이 과열된 현상들이 나타났다라고 판단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결국은 입주 물량과 공급 물량들이 부족하면은 더욱더 그 지수가 올라갈 수도 있고 또는 150이라는 수치에서 굉장히 가파르게 안정화를 찾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수치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전세 매물이 감소가 되고 이런 줄어든 매물로 인해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흐름, 향후에 전세 가격이 올라서 매매 가격과 가까이 됐을 때 또 이 전세 수요자들이 매매 수요로 전환되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전세와 매매 시장 모두가 위험 신호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수요자 같은 경우는 매매든 또 전세든 모든 게 압박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시장 환경이 조성이 됐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를 살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매매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볼 수가 있는 그런 시점이 다가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매매를 하겠다라고 판단을 하면은 지금은 시장에서는 소위 코어 권역이나 또는 신축에 대한 프리미엄들이 시장에서 크게 작용을 하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만약에 매입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신축과 역세권 중심 그리고 소위 말하는 우수한 입지, 강남 상부나 마용성 일대가 되겠죠. 이런 쪽 중심으로 키워드를 잡고 매입에 대해서 고려를 적극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 정부 또한 집값 상승을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을 텐데, 양도세나 종부세 등 세금을 증가하는 쪽으로 양상이 흘러갈 수 있을까요? 네, 현재 정부 스탠스를 보게 된다라면 세금으로 주택 가격을 잡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대출에 대한 규제로 주택 가격을 좀 잡고 공급을 확대하면서 가격을 안정화하려고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쉽게 지금 이 가격세가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대출에 대한 규제로 일시적으로 수요는 억누르긴 했지만 최근에 나온 9월 7일 대책에서는 공급에 대한 신호를 줬다라고 판단을 하기에는 굉장히 좀 추상적인 흐름이고 물량도 원하는 지역에서 나오기가 좀 제한적인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대출과 공급으로는 단기 가격세를 막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게 된다라면은 세금 정책에 대한 카드가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큰 틀에서는 대출과 공급이 되겠지만 결국 마지막 카드로서 세제를 활용한
주택 수요를 누르는 이런 정책이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시장 환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양도세 등과 달리 보유세는 부동산 거래량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보유세를 올리면 부동산 보유자들이 매물을 많이 내놓아 가격이 하락하게 될까요? 네, 단기적으로는 일부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출회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우수한 입지에 가장 핵심적인 지역에서 물량들이 저렴하게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시장 환경에서 본다면 입주 절벽이라는 키워드가 있고 역시나 신축 선호 그리고 코어권역의 신고가 거래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헐값에 내놓겠냐라고 본다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결국 매물 출회가 우수한 입지에 우수한 상품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열세 지역에 열세 상품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에 대해서 정책을 실현을 한다라는 거는 결국은 다주택자에 대한 그 부담감으로 인해서 물량들을 내놓게 하고 그 물량들이 결국 시장의 흐름에 가격을 낮추는 영향을 줄 필요가 있다는 건데 결국 그런 흐름이 앞서 말씀드린 여러 요인으로 인해서 어려운 환경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과거에도 보유세 인상을 했는데도 주택 가격이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그 사례를 본다라면은 결국은 이 보유세 카드가 외곽 지역과 또는 열세 상품에는 가격을 끌어내릴 수 있는 요인이 되겠지만 가장 핵심 지역과 가장 선호도가 높은 그런 지역의 상품, 소위 말하는 똘똘한 한 채의 가격을 끌어내리기에는 굉장히 제한적이다. 그리고 지금 시장 흐름 자체가 몇 년 전부터 다주택자보다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똘똘한 한 채 중심으로 갔거든요. 지금 세제 구조상 100억짜리 아파트 하나는 되는데 10억짜리 아파트 10채는 좀 세제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환경이기 때문에 오히려 10억짜리 또는 10억보다 더 밑에 있는 아파트의 물량들이 나오는 거지 가장 핵심 지역에 똘똘한 한 채가 나와서 그 가격이 시장 전반적으로 가격 끌어내리기에는 굉장히 제한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보유세 인상보다는 얼마나 빠르게 신축 공급을 할 건지 그리고 신용이라든지 뭐 대출 규제 이쪽으로 조금 더 초점을 맞추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더라도 계속적으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상승세를 꺾을 만한 요인이 있냐라고 보면 지금 당장으로는 묘책이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흐름 자체가 그래도 수요를 억제하는 일정 부분의 대책들이 나왔기 때문에 비수도권이라든지 서울 외곽 쪽에는 일정 부분 조정은 겪을 수 있다라고 봐요. 하지만 가장 핵심 지역의 아파트 가격에는 가격 상승에는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하지만 6월 27일과 9월 7일 대책으로 인해서 가격이 오르는 단기 급등을 경험한 이후로는 4분기까지는 완만한 상승세가 유지가 되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판단을 해보고요. 그리고 거래 부분에서는 유통 물량들이 굉장히 조금 부족한 그런 흐름이에요. 이런 유통 물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거래에 대한 세금들을 낮춰줄 필요가 있는데 거래에 대한 세금을 조금 조정을 해본다면 시장에서 신규 공급이 아닌 유통 공급으로 거래가 좀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7, 8월이 지나고 나면은 점진적인 회복세가 거래량에서도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흐름으로는 자금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상단에서 전반적인 시장을 주도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중고가라든지 초고가에 대한 아파트 가격의 뭐 양극화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좀 더 벌어지는 그런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반기를 보게 된다면 코어권역에는 가격 강세, 그다음 서울 외곽 지역은 일정 부분 조정, 약세, 요 정도가 나타나지 않을까. 결국은 초고가 시장과 중저가 시장의 가격에 대한 격차가 벌어지는 그런 흐름들이 하반기에는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의 부동산 공급 전망이 어떨 것 같다고 예상하시나요? 지금
그 중복 입주가 굉장히 다 앞으로 어려울 것 같아요. 전국으로 보게 된다라면은 지금 착공 물량도 굉장히 좀 부족한 상황이고, 그리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분양가 책정들을 해야 되는데, 서울의 아파트 평균 분양 가격이 3.3제곱미터당 한 4,600만 원 정도 하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결국은 구축 가격과 신축 가격에 대한 그 괴리감들이 있고, 이 괴리감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높은 분양가가 결국은 사업을 하는데 또 다른 그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사업주 입장에서도 높은 분양가는 굉장히 부담감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이런 그 분양가를 높이기 위해서 일정 부분 그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규제에 좀 막혀져 있다 보니까 원활한 공급이 나오기는 좀 한정된 그런 시장 환경이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신규 공급 물량은 굉장히 좀 어렵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서울 외곽 쪽 같은 경우는 결국 가격을 일정 부분 조정을 해서 사업주들이 사업을 한다라고 해도 수요를 굉장히 좀 억누르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분양자 입장에서도 결국 자금 조달하는데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결국 이런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뤄지게 된다라면은 신규 물량과 또 입주 물량, 또 신규 공급들이 어려운 환경이 배경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런 부족한 것은 결국 신축 프리미엄을 크게 키울 수가 있다. 그래서 신축이 시장을 선도하는 흐름으로 이번 시장 이후로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앞으로 만약에 판단을 해 본다라면은 뭐 여러분들께서 계속적으로 뭐 건축이라든지 착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을 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굉장히 부진한 수준이거든요. 지금 허가가 2024년 42만 건 정도 됐고, 그 다음에 2021년 대비했을 때는 마이너스 한 21% 정도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2, 3년 정도는 공급 축소를 직접적으로 마주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본다라면은 좋은 지역의 신축을 바탕으로 한 청약을 도전을 한다든지, 만약에 분양가가 너무 높다라고 하면 코어권역에 일정한 뭐 구축 주택을 매입을 하는 것도 좋은 판단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우선 기조가 아직까지는 유지가 되고 있어요.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 대출이나 금융을 좀 일정 부분 통제를 해 가면서 수요를 누르겠다라는 방향이거든요. 지금 대출 규제에 보면 9월 7일에 최근에 나왔던 공급 대책에도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LTV는 50%에서 40%로 줄이고, 이런 것들이 규제 지역에 해당이 되는 그런 곳에는 결국은 LTV가 축소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1주택자가 전세 대출을 받으면은 캡을 씌워버렸어요. 2억 원으로 일괄적으로 가격을 맞춰놨죠. 그리고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 지금까지는 우회적으로 주택 사업자를 바탕으로 해서 대출을 받아왔었는데, 주택 매매나 임대 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은 원천 차단하는 것을 그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지금 수도권에는 135만 호를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기존에 있었던 방식과는 조금 다르게 LH가 주도를 해서 사업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의 영역에 계속 맡겨놨더니 이런 경제 상황이 좀 안 좋다라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공급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면 LH가 투입이 돼서 경제 상황이 좋던 경제 상황이 나쁘던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겠다라는 이런 취지의 발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대책의 방향은 그 세제는 우선적으로 안 건드리고, 금융과 공급 확대를 가지고 지금 양축을 동시에 설계해 나가면서 앞으로의 주택 정책을 펼치겠다라는 건데, 지금 이 평가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판적인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공급 135만 호 중에 LH의 공급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LH가 약 한 160조 정도에 대한 그 부채가 있는 거거든요. 물론 사업을 하면 부채는 계속적으로 키워 나가겠지만, 이런 부채가 계속적으로 커 나간다라는 거는
역시나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리스크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LH가 사업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공급을 하려고 하는 곳들이 서울 지역의 민간 중심의 지역에서 공급을 하는 것보다는 뭐 3기 신도시라든지 공공택지라든지 이런 쪽에서 공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공급됐을 때 수요자들이 얼마나 환호를 하고 또 기다릴 것이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거죠. 지금 그리고 금융에 대한 규제를 하는데 지금 그 LTV를 50에서 40% 규제 지역에 규제를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 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이 10% 정도의 LTV를 낮춘다고 해서 현금동원력이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곳이 이 규제 지역인데 큰 타격을 받겠냐라고 하는 거는 조금 어렵지 않겠냐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0% 정도의 낮춘 LTV가 규제 지역에서는 큰 타격이 없다. 그리고 공급의 135만 호, LH 중심으로 진행되는 사업 자체가 지금 대기하고 있는 수요자들이 희망하는 곳에서 공급되기 어려운 점들, 뭐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고, 오히려 LH가 주도해서 사업을 한다라는 이 신호 자체가 결국은 민간에서는 공급 물량이 더 줄 수 있겠다라는 거죠. 결국은 공공보다 민간 쪽에서 나오는 공급에 오히려 몸값이 더 커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정책에 대해서는 뭐 사실 완전히 가격을 꺾겠다, 가격을 부양하겠다 이 두 가지를 벗어난 한 중간 정도의 논, 소위 말하는 100점짜리 정책을 내기보다는 50점의 점수를 맞춰서 정책을 하다 보니 뜨뜻미지근한 정책이 됐고, 이런 뜨뜻미지근한 정책 자체가 시장에서도 역시나 같은 반응으로 움직이면서 굉장히 좀 기대했던 것보다는 시장의 반응은 어리둥절한 뭐 그런 상황이라고 봤습니다. 특히나 과연 이게 집값을 잡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또는 집값을 올리겠다는 건지 말겠다든지 굉장히 좀 모호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정책 발표 이후 시장의 분위기는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한국부동산원 통계가 나왔는데 9월 넷째 주 기준으로 보면은 0.19%가 상승을 했거든요. 3주 연속으로 오름세가 아니라 오름세가 확대가 더 됐다라는 겁니다. 한강벨트 중심으로 굉장히 뜨거웠어요. 그러니까 소위 뭐 마용성 지역 같은 경우나 송파, 강동, 용산 뭐 이런 지역들도 굉장히 좀 높게 나왔죠. 그리고 KB에서도 나온 9월 22일 날 발표한 것도 0.34%가 오르면서 상승폭이 확대가 된 모습입니다. 결국은 오히려 대책이 나오고 나서 가격이 더 올랐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오른 지점이 어떤 지점이냐라고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서 집값을 올리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그리고 이게 좀 뜨뜻미지근하다라고 판단들을 다 했었어요. 하지만 그 자료 안에서 많은 수요자들 그리고 투자자들이 찾은 키워드가 하나 있는데, 어떤 키워드냐면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의 권한을 확대를 하겠다. 국토부 장관까지도 서울의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을 할 수 있겠다라는 이 신호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서울시장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을 해 왔었는데 이러면은 서울시장이 아니라 국토부 장관까지도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신호를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강남 상고하고 용산 지역에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나중에 묶일 수도 있다라는 그 우려 때문에 선점을 하려고 선점 매수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동구라든지 또 마포구라든지 광진구, 조금 더 멀리는 분당, 과천까지도 미리 좀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되기 전에 매입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되게 된다면 전세를 활용해서 매입을 하지 못하게 되고, 자금 요건이라든지 출처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이런 뭐 규제에 대한 것들이 지정되기 전에 빨리 매입하겠다라는 신호를 받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앞서 거론드렸던 뭐 성동구나 마포, 광진구, 또 강동구, 과천,
분당 이런 지역에 선점을 하려고 하는 뭐 전략들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용은 죄고 공급은 확대를 하겠다라는 것보다 오히려 투자자와 수요자들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권한 확대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고 이 부분이 뜨뜻미지근한 정책에서 가장 눈에 부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부각된 키워드가 결국 주택 가격을 강하게 끌어올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세금 대신 공급이라는 기조의 부동산 정책을 내세웠는데요. 앞으로 달라질 부동산 정책은 무엇인가요? 단기적으로는 수요와 대출을 억제를 하겠다라고 계속 시사를 해왔는데 조금 더 확대를 해본다라면은 지금 시장에서 우려를 해보는 거는 전세 대출에 대해서 스트레스 DSR을 적용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결국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이 올라간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올리는 그런 구조를 끊겠다라는 건데 이 스트레스 DSR은 결국 전세 대출에 대한 전반적인 그 시중도를 평가를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 이 전세 시장이 매매 시장을 올리지 못하는 그런 뭐 사다리를 끊겠다라는 그런 뭐 의지로 판단을 해볼 수 있는데 이 전세 대출 같은 경우는 서민 금융이고 또 전세 대출이 지금까지 시장에 많이 유통되고 있는 그 화폐가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자칫 잘못 건드렸다가는 전세에 계신 분들 그리고 뭐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또 아파트를 매입을 해서 세를 주는 집주인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타격은 좀 덜할 수 있겠지만 사실 비아파트 시장이라든지 또는 오피스텔, 빌라 뭐 이런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는 집주인도 상당히 서민이고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서민이거든요. 오히려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칫 스트레스 DSR을 전세 대출에까지도 적용을 하게 된다라면은 서민들의 아우성이 상당 부분 커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공급에 대해서 직접 시행이라든지 또는 유부지에 대한 도심 공급 이런 것들도 최대한 발굴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지 않을까. 하지만 가장 규제 중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들은 결국 남아있는 거는 전세 대출에 대해서 스트레스 DSR 그리고 최근 국토부 장관이 이건 국토부 입장이 아니고 본인 개인의 입장인 보유세는 인상을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라면 결국 내재적인 거 그리고 뭐 개인적인 판단을 기자들 앞에서 했다라는 것 자체가 역시나 보도가 되고 향후에 보유세가 오를 수 있다라는 이런 신호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결국 보유세 인상 카드를 꺼내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평당 3억 시대, 집값이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는데 이 상태가 지속될까요? 상승세가 지속되는 것들은 우리가 계속 확인을 하고 있죠. 지금 한국부동산원, KB에서도 계속적으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지수로도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과거하고 조금 다른 부분들은 있어요. 레버리지를 활용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축소가 됐다. 왜냐하면은 대출을 활용해 가지고 집을 사기에 예전에 50%에서 40%로 준다라는 거는 결국 뭐 큰 타격은 없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 10%가 필요했던 수요자들에게는 일정 부분 타격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10%가 일정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하지만 역시나 현금에 대한 그 우위가 있는 규제 지역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그 타격의 폭이 하락세로 끌어내리기에는 상당히 좀 제한적이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아마 동단위 또 지역별로 선별적인 상승세 그리고 선별적으로 가격들이 올라가는 흐름세가 조금 더 강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현금 동원력이 있고 현금에 대한 자산 여력들이 있는 사람들의 선택될 수 있는 지역, 단지 이런 것들은 가격의 급등세, 상승세들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런 지역들 보면 역시나
업무 지역이라든지 또는 뭐 교육 환경이 좋은 지역들, 재건축 단지, 이런 지역들은 상승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또 공급 부족이라는 이슈가 몇 년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신축 단지 이런 것들은 현금 동원력 있는 사람들에게 선택적인 선택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의 가격 상승세가 더 클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리고 전면적인 공급 확대를 한다라고 해도 역시나 입지가 갖고 있는 곳들 있잖아요. 뭐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한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강세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해봅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추가로 어떤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시나요? 자, 수요책으로는 이런 정책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봐요. 전세 대출에 대해서 스트레스 DSR 강화. 결국은 전세 가격이 상향하는 것들을 막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규제 지역에 대한 지정과 또는 재지정 이런 부분들도 역시 수요를 누를 수 있다라는 거죠. 특히 국토부 장관까지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권한 확대에 대한 카드를 열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나 보유세 인상, 세금을 마지막 그 주머니에서 꺼내는 그 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라는 판단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거는 금융에 대한 부분들을 최대한 접근성을 줄여나가는 거. 그리고 거래에 대해서도 접근성을 줄여나가고 결국 세금으로 가격들을 최대한 눌러보겠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들이 수요 정책으로 나올 수 있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공급 정책은 역시나 뭐 LH가 직접적으로 시행을 해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속도를 올릴 수 있는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을 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기간을 단축하는 거, 그리고 유휴부지를 최대한 확보를 한다라는 거. 다만 이제 LH가 갖고 있는 부채에 대한 규모라든지, 그리고 사업을 하려고 해도 아무리 LH가 적극적으로 한다라고 해도 보상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들은 또 결국 협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 정책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해도 보상과 협상 이 부분에서 걸림돌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LH가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지만, 그리고 유휴부지도 최대한 발굴을 하려고 하겠지만 지자체와의 갈등이라든지 또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의 공급을 또 희망할 수도 있거든요. 어떤 특정 지역에 임대주택을 많이 짓는다라는 것들은 좀 선호를 하지 않다 보니까 뭐 이런 갈등들도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거기서 토지에 대한 그 보상 문제로 인해서 기대했던 속도가 나오기에는 굉장히 좀 제한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수요와 공급 정책에 앞으로 나올 그 방향성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번 대책이 정부의 의도대로 잘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대출 규제는 627은 어느 정도 의도대로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대출 억제를 했는데 굉장히 기습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즉시 반영을 시장에서 하면서 굉장한 그 시장의 축소 이런 것들을 가져왔어요. 하지만 가격 안정이라는 거는 결국은 시차가 존재를 하거든요. 이런 것들도 기습적으로는 했지만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숙성이 되고 시장에 대응을 해 가면서 역시나 그 적응을 하는 그 시장이거든요.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들이. 결국 적응을 하면서 대출 억제로는 역시나 미흡한 전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간 상승폭이 확대되는 것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간 단위로 확인을 하고 있는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한편 또 이제 공급 신호 같은 경우는 단기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 억제책이 수요를 일시적으로 누릴 수 있겠지만 공급이라는 거는 결국 청사진만 보고 심리를 누그러뜨려야 되는 건데 그 심리를 누그러뜨리기에는 현재 민간에서 나오는 공급 물량이 적기 때문에 민간에서의 이 공급 물량에 대한 희소성을 더 키웠다. 그리고 LH가 사업을 진행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뭐 품질에 대한 우려라든지 또는 본인들이 희망하는 지역에 공급이 나오기 어렵다라는 거, 뭐 이런 점들을 판단을 해본다라면은 가격 진정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결국 수요 규제는 체감, 그리고 공급은 기대, 이런 것들인데 결국 두 개 다 뭐 판단을 해봤을 때는 수요의 좀 억제는 단기간으로 피부로 느꼈지만 결국 시장에서 적응을 하면서 체감도가 좀 떨어졌다. 그리고 공급에 대한 기대 심리도 상당히 좀 멀어진 그런 기대감이 없는 그런 공급 대책이었기 때문에 이런 흐름 속에서는 결국은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최근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그 대책으로 인해서 오히려 강남 상구 마용성 그리고 한강벨트 쪽에는 국지적인 강세를 나타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부동산 정책에 대하여 갭투기꾼들은 어떤 상황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자,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차단이 됐어요. 결국은 전세를 활용해서 집을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다 규제 지역은 50에서 40%로 낮췄고요. 또 1주택자에 대한 그 전세 대출은 2억 원이라는 그 캡을 씌워놨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활용한 갭 투자에 대한 제약은 커졌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활용한 갭 투자는 어려워진 그런 환경은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럼에도 현금 유동력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상급지에 있는 주택을 지금 현재 있는 갭을 활용해 가지고 매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어, 주택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좀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대표적으로 보면 송파라든지 성동권역 이런 곳들은 갭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여전히 유효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소위 고 레버리지를 활용한 그 투자, 이런 투자를 선택을 한다든지 또는 뭐 현금을 동원을 해서 선별적인 투자하는 그런 구조로 바뀌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갭 투자가 되는 곳들은 과거에는 광범위했다라면 지금은 굉장히 축소가 됐다. 하지만 갭 투자가 일어났을 때는 결국은 내가 자금을 동원했을 때 주택 가격이 더 올라가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지역들은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들, 앞서 말씀드린 송파라든지 성동구 또는 좀 더 넓게 본다라면 학군지나 업무 중심지 이런 지역들은 여전히 전세를 활용한 갭 투자가 유효한 지역, 그래서 투자자들에게 선택지가 되는 그런 곳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전보다는 투자 금액이 멀어졌죠. 뭐 갭에 대한 거리가 상당히 멀어졌지만 그래도 그 갭을 활용해서 실현을 했을 때는 수익률은 상당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대출 규제로 집값이 떨어진다라는 의견이 많은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역시 이 부분은 뭐 과거의 트렌드하고 상당히 좀 멀어졌어요. 과거는 거래량이 감소되면 주택 가격이 떨어지는 구조였는데 지금은 거래량이 감소됐지만 이 거래에 대한 감소세가 수요 이탈로 보냐라고 본다면 수요 이탈로 보기는 어려운 거죠. 주택을 마련을 하고 싶지만 결국 대출이라는 장벽이 높아졌기 때문에 거래를 못하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거래는 식었지만 가격은 올라가고 있는 구조가 이런 잠재된 대기 수요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격을 더 올릴 수 있는 요인으로는 결국 주택 시장에 가격을 끌어내릴 수 있는 요인보다는 상승 요인들이 더 많다라는 거죠.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신규 주택에 대한 공급 부족이라는 이슈는 몇 년 동안 트렌드로 유지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변수로 생각이 안 될 정도로 이제 상수로 자리를 잡은 것이 신축 주택에 대한 그 프리미엄, 신규 공급, 입주 물량 이런 것들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상당 부분 가격을 끌어내리기에는 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규제 지역의 LTV를 50에서 40%로 낮춘다라고 해도 10%의 그 퍼센트가 낮아져서 10% 정도의 퍼센트가 필요했던 수요자들이 완전히 소멸되는 게 아니라 이 수요자들은 잠재적으로 남아 있어서 전세 가격이 오르는 지역에 갭 투자를 한다든지 본인의 소득을 올린다든지 또는 어떤 규제를 좀 벗어난 그런 판단들을 해보는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레버리지 수요는 위축된 건 사실이지만 이 위축된 수요가 가격을 끌어내리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흐름이 계속 유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규제는 가격 하락이라는 성립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이 외에도 수급에 대한 불균형이 계속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런 수급에 대한 불균형이 전세 쪽에서도 많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결국 신축 쏠림과 전세에 대한 그 불균형 이런 것들도 앞서서 말씀드린 거래 수요가 축소됐지만 이탈된 수요가 아닌 잔재된 수요는 역시나 전세 수요에 남아 있다. 그래서 언제든지 매매 수요로 전환될 수 있는 힘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매매 가격을 끌어내리기에는 역시나 어려움을 겪을 것 같다라고 판단됩니다. 이번 규제로 현금 부자들이 서울 아파트를 구매하고 있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사실로 볼 근거가 충분히 있죠. 6.27 대책 이후로 거래량이 상당히 급감을 했어요. 그럼 거래량 급감이라면 앞서 말씀드린 급감이라면은 그래도 급락은 아니어도 하락 거래들이 많이 나타나 줘야 되는데 곳곳에서 신고가들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신고가가 나타난 지역들과 아파트 상품을 본다라면 소위 말하는 시장을 선도하는 지역과 시장을 선도하는 아파트들로 거래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선도한다라는 거는 결국 그 지역의 또 그 아파트 단지가 굉장히 가격이 무거울 가능성들이 있는데 규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입을 했다라는 거는 현금 동원력이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 참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결국 규제라는 게 작동을 했지만 현금 부자들에게는 선택지가 오히려 넓어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물량이 넓어진 그런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에 선택하면서 신고가를 기록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대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곳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가격들이 조정세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는 보여지지만 그 지역이 아닌 곳들은 신고가들이 나왔다. 우리가 서울에서 강남 상구라든지 마용성 지역 같은 경우는 정책에 대한 민감도라든지 공급에 대한 민감도가 굉장히 큰 지역이거든요. 하지만 서울의 외곽 같은 경우는 이런 공급 대책 또는 정책보다는 금융에 대한 부분 또 대출에 대한 부분에 대한 민감도가 커요. 결국은 대출 규제가 6.27 대책, 9.7 대책에 나왔지만 민감도가 약한 강남 상구와 용산, 마포, 성동권역에는 타격을 못 주면서 신고가가 나타났고 오히려 대출에 대한 의존층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 분포도가 넓은 지역에는 타격을 주고 거래량을 감소시키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 지금 LTV도 축소를 하고 전세 대출에 대한 캡도 씌워놨지만 현금을 가지고 있는 동원력들이 있는 그런 수요층들에게는 그다지 타격을 주지 못했다. 그리고 갈아타기 수요들 같은 경우도 우리가 대출을 받아가지고 저 집을 사는데 굉장히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들을 막연하게 하시는데 지금은 현금을 동원하더라도 기존 자산을 매각해서 다른 자산으로 가는 그런 구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현금이 한 10억 정도 있는데 본인의 집이 한 30억 정도를 하고 한 4, 50억 정도 아파트를 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0억을 가지고 가시는 게 아니라 자산 매각과 본인의 현금 유동 이런 자본을 바탕으로 해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지금 자산을 우량 지역에 갖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현금 동원력까지도 구비가 된다라면은 굉장히 상급지에 가장 상품성이 좋은 주택을 매입하기는 좋은 환경이다. 그리고 경쟁자가 상당히 좀 떨어졌기 때문에 선택지가 넓어졌다. 그래서 이런 넓어진 선택지 안에서 현금 동원력이 있는 현금 부자들이 서울의 아파트를 구매를 하고 있는 지금 시장 환경이다라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서울 집값이 더 하락해야 정상적인 시장이라는 의견이 있는데 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내려가야 정상화가 된 것일까요? 정상화 기준이라고 본다면 뭐 소득이라든지 금리 또 매매가, 전세가 이런 비율들을 잘 보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데 전세에 대한 수급 지수 같은 경우가 한 100선 정도에 도달을 해야 돼요. 하지만 지금 서울의 전세 수급 지수는 KB 기준으로 하면
150이 넘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120, 130을 넘어섰다라고 하면 굉장히 과열된 국면이기 때문에 정상 수준으로 돌아가는 수치 100에서 한 110 정도까지 내려오기에는 상당히 좀 제한적이지 않겠냐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주간의 매매 상승률을 보면은 최대한 0에서 수렴하는 정도의 수준이 장기간 확보가 됐을 때라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간 단위를 이렇게 뭐 0.01, 0.05 뭐 이 정도 수준으로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의미 있는 수치가 될 텐데 0.1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은 좀 조심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주간 단위가 0.1이라면은 뭐 월간으로 하면은 0.5 정도에 가까운 수준이니까 그럼 뭐 1년으로 하면 한 6% 가까이 상승을 하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0에 가까운 수치로 단기간 일시적이 아니라 장기간 그 지수를 확보를 했을 때 안정적인 시장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LTV가 40% 정도의 환경에서도 실수요에 대한 거래 비중이 높아졌을 때, 그러니까 뭐 소위 전세를 끼고 매입을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실수요자 중심으로 거래가 확보가 됐다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은 좀 정상적인 시장이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전세 가격도 다시 오르고 또 장기간 0에 가까운 수치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34주 정도가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은 정상 수준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환경이고, 지금 몇 퍼센트로 단정하기보다는 결국 비율에 대한 그 조정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흘러가느냐. 그래서 전세 지수는 100에서 한 110, 그 다음에 뭐 매매 가격에 대한 변동률은 최대한 0에 수렴하는 수준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지금 뜨거운 부동산 시장 안에서는 그래도 정상적인 범주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추세로 볼 때 앞으로 시장이 침체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양책이 나올 수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 정부의 프레임은 이거예요. 대출로 규제를 하고 공급을 확대해서 시장을 뭐 안정화하겠다라는 건데 결국 추가 카드가 나오는 방향으로 가겠죠. 지금 부양책이 나오기에는 주택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가격을 더 올리는 부양책이 나온다라는 거는 지금 불장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는 시장 환경에서 기름을 붓는 격박이 안 되니까 오히려 최대한 찬물을 끼얹으려고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역시나 뭐 대출 조이기가 더 압박이 되겠죠. 그러니까 전세 수요를 최대한 누르려고 하는 전세에 대한 스트레스 DSR이라든지 또 보유세 카드를 꺼내서 주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좀 시장에 내놔라. 그리고 비싼 집 자꾸 사지 마라. 뭐 이런 신호를 줄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공급에 대해서 최대한 뭐 내놓겠다라고 하는데 그 소위 말하는 10억 하는 지역에 20억, 30억 하는 아파트를 계속 공급하게 된다라면은 가격이 오르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들보다는 최대한 가격을 뭐 10억 하는 지역에 5억짜리, 3억짜리 아파트를 계속적으로 공급을 하게 된다라면 가격은 떨어질 수가 있겠죠. 하지만 과연 수요자들이 그 주택을 희망을 하느냐? 그리고 그 수요자들이 주택 가격이 오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향후에 분양 전환을 하려고 마음 먹고 주택을 매입을 하는데, 그런 공급 대책을 했을 때 수요자들이 적극적으로 따라갈 수 있냐? 만약에 따라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이 LH에 역시나 부실로 남을 수 있는 그런 큰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시장의 부양책은 기대를 안 하는 게 낫다. 결국 규제에 대한 그 압박의 강도가 얼마나 강할지에 대한 것들, 그리고 얼마나 기습적으로 할지에 대한 것들을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의 대출 규제는 소위 영끌을 한 2030 세대들이 서울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주거 사다리를 걷어찬 것이라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단기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죠. 왜냐하면 2030 세대들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자산 설계를 해온 그런 세대들로 전부 다 보기는 어렵잖아요. 결국은 이런 대책들이 나왔을 때
자금을 어떻게 융통을 할 건지, 또 증여를 뭐 계획을 한 그런 상황도 아닐 테고, 그렇기 때문에 내 손으로 집을 마련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전세에 대해서도 시장에서 이렇게 타이트하게 들어가게 된다라면은 결국 전세에 대해서도 좀 안전장치가 풀리는 이런 그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 그러면 시장에서 이렇게 뭐 나앉으라는 거냐, 또는 나 결국은 월세를 사르라고 하는 거냐, 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이 LTV에 대한 그 40% 그리고 전세 대출에 대한 그 캡, 이런 것들로 인해서 레버리지의 진입 장벽이 높아졌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무주택자라든지 세계 최초인 사람들에게는 최대한 배려를 하고 내 집 장만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구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전세 대출은 80에서 90%까지 기존에 해줬어요. 하지만 매매는 뭐 실무적으로 40에서 50, 60% 정도의 대출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게 결국은 수요자들이 여기는 80에서 90% 정도 대출을 해주네. 그래서 물줄기를 그쪽으로 흐르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 매매 대출을 이렇게 옥죄 왔던 시장에서 여기서 전세 대출까지도 옥죄인다라고 하면 이분들은 갈 데가 없는 거죠. 결국 월세 시장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전세 제도가 뭐 유일하다라고 평가도 있고 전 세계에서 의미 있게 활용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잖아요. 그만큼 전세 제도에 대해서 뭐 의구심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전세에 대해서 80에서 90% 정도의 대출을 해왔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 전세까지도 옥죄인다라고 하면 뭐 글로벌적인 트렌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집 장만을 할 수 있게 뭐 무주택자라든지 2030 세대들, 이분들은 앞으로 자산이 더 늘 수 있다라고 하면 체증식으로 상환을 해 가면서 대출에 대한 부분들을 넓혀줄 필요가 있다. 그럼 반대로 전세에 대한 대출을 뭐 한 40에서 50% 해준다면 매매에 대한 대출은 70, 80, 90%까지도 소득을 충분히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면 이분들에게는 이제는 전세 대출을 옥죄으면 매매 쪽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해주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계속 기다려라, 좀 싸게 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 하면서 전세 수요를 또 임차 수요를 오랫동안 눌러왔거든요.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기대했던 공급 물량들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책임감을 다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책임을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소득과 상환 능력이 있는 범위 안에서는 최대한 대출을 해줘라. 전세가 이렇게 소멸돼 가고 있고 전세가 씨가 말라가고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전세가 없어진다라고 하면 당연히 매매에 대한 그 대출은 좀 열어주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봅니다. 그래서 2030 세대들의 주거 사다리가 기존까지는 전세가 한 축을 맡았다라고 한다면 이 전세라는 사다리를 걷어찼다면 새로운 사다리인 2030 세대들의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한 대출은 최대한 좀 완화를 해줄 필요가 있고, 또 항상 가격으로 시장에서 그 자산 설계하기 어려운 수준의 가격들, 뭐 이런 것들보다는 좀 자산 설계도 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 소위 한 10억 정도의 수준까지는 도달할 수 있는 주택에 대해서도 대출을 좀 열어줘야지 이분들도 단순히 집을 사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자산 설계를 하고 자녀를 출산하고 우리가 주거 이동을 할 수 있는 주거 이동 사다리까지도 연결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울도 시간이 지나면 장기 하향으로 간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서울은 인구가 몰려들기 때문에 우상향한다고 보시나요? 중장기적으로 본다라면은 결국 우상향하는 쪽으로 개연성이 더 크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글로벌적인 트렌드와 세계적인 메가시티 그리고 국제 도시의 주택 가격이 뭐 그렇게 급락을 하거나 그 붕괴가 되는 것들은
보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과열된 구간 안에서 일정 부분 조정은 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우상향되는 개연성은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가장 소득계층이 높은 지역들도 서울을 중심으로 있고 고용이라든지 문화, 컨텐츠가 모든 것들이 서울에 있기 때문에 인구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고요. 단순히 인구가 일정 부분 떠난다고 해도 훨씬 더 고소득 계층 그리고 그 수요들의 뭐 현금 동원력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본다면 우상향하는 그림이 흘러갈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다 서울 안에서는 역시나 주택 가격을 올리고 있는 신규 주택에 대한 그 프리미엄도 계속 발생을 하고 있죠. 거기에다 뭐 교통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고 인프라 구축도 계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의 주택 가격이 우상향되는 것은 뭐 당연한 그런 결과 흐름이라고 보여지는데요. 특히 인구가 줄어도 서울의 핵심 축을 중심으로 했을 때는 가격에 대한 그 상승세는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우리가 가장 가격 상승세가 클 것으로 보는 것들이 한강벨트 선이거든요. 한강벨트 라인이 굉장히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전 세계 도시를 봐도 이런 한강을 갖고 있는 나라가 없어요. 뭐 뉴욕에 있는 허드슨강 이곳만 한 그 폭이 한 1km 정도 되고 그다음 뭐 우리나라도 한 1km 정도 되는 폭을 갖고 있는 곳이 대한민국이거든요. 그만큼 한강에 대한 그 광범위한 물줄기가 굉장한 프리미엄을 갖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그 직주 근접에 대해서도 근접성도 좋고 접근성도 좋은 것들이 한강 지역에 분포가 되어 있고요. 또 한강 지역을 중심으로 한 뭐 학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글로벌 도시 대비했을 때도 굉장히 탁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한강이 갖고 있는 어떤 큰 컨텐츠를 비롯해서 그 수요 중에서도 고소득 계층 이런 수요들이 집중되고 응집되는 곳이 서울이기 때문에 이런 서울의 상승세는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우리 흐름 안에서 뭐 어떤 급격한 변화, 금리나 또는 세제 정책의 급격한 변화가 있지 않고서는 뭐 지금 우상향에 대한 그 사이클이 뭐 변화가 생기기에는 좀 기대하기가 어렵죠. 근데 앞서서 말씀드린 뭐 금리라든지 세제라든지 정책에 대한 급격한 변화를 기대하기에는 대한민국의 뭐 어떤 뭐 부동산 자산 그리고 뭐 전체 뭐 자산이 한 상경이 넘는다고 하죠. 그 자산을 자칫 잘못 건드렸다가는 큰일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본다면 서울의 우상향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서울 부동산 불패라는 사회적 믿음이 붕괴될 때 우리 사회가 맞이할 가장 큰 심리적, 경제적 충격은 무엇인가요? 서울의 부동산 불패가 지금까지 이어져 왔거든요. 지금 장기간의 곡선을 보면은 지금까지 주택 가격이 떨어진 것보다 상승한 확률 자체가 90%가 넘어요. 그만큼 서울의 부동산 불패는 이어져 왔는데 만약에 이게 붕괴가 됐다라는 시나리오를 갖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참 국가적으로 큰 재앙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우선 뭐 심리적으로 볼 수 있겠죠. 전세 그리고 매매 이 시장 자체가 붕괴가 된다라고 하면 역시 기대 수익률이 축소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기대 수익률이 축소가 된다라면 뭐예요? 그러니까 투자라든지 또는 소비 이런 심리하고도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투자,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갖고 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서울의 아파트가 붕괴가 된다라면 담보에 대한 가치가 하락이 되잖아요. 이 하락 수준을 넘어서 붕괴라고 보는 상황까지도 연출된다라면 IMF 수준으로 붕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담보 가치가 하락이 된다라면 지금까지 담보를 해 왔는데 결국 담보 가치가 하락된다라는 거는 가계라든지 금융 이런 것들의 신용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역으로 부채 효과가 발생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거래에 대한 경색은 장기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세금에 대한 것들도
나오기가 어렵겠죠. 우리가 뭐 보유에 대한 그 세금만 가지고 나라를 지탱하기에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래에 대한 세금도 축소가 되고 담보 가치에 대한 하락은 금융 시스템의 붕괴 그리고 역부채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정책적으로 금융이나 또는 뭐 재정에 대한 안정을 바탕으로 해서 패키지로 필요성을 확대를 해왔던 겁니다. 예전에 주택 가격이 좀 붕괴될 만하면은 그래도 단기적으로라도 부양책을 내놓는다든지 또 너무 뜨겁게 과열된다라면은 식히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던 거죠. 정말 상상하기 힘든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붕괴에 대한 사회적인 비용으로 본다라고 한다라면 주택을 지금까지 투자 자산화했던 우리나라의 포지셔닝 자체를 고려를 해본다라면 정말 뭐 일본을 능가하는 그런 긴 터널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 그래서 그 터널의 끝이 어느 정도일지 가늠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큰 한국 경제의 구조상 심각한 우려를 나타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항상 이런 뭐 한국 경제에 대한 위기가 있고 그랬을 때 이 부동산 가격을 예의주시해 왔고 우리는 과거에 IMF를 겪으면서 그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붕괴가 일어나서도 안 되고 이 붕괴를 뭐 바라시는 분들도 가끔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붕괴가 일어나서는 전반적인 경제, 정치, 사회, 금융 모든 곳에서 정말 지옥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붕괴가 일어나서는 당연히 안 되겠지만 참 시나리오를 생각해 봤지만 정말 일어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지방의 미분양 문제가 심각한데 이것이 건설사 위기를 넘어 금융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현재 리스크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긴 해요. 국소적으로 보게 된다라면은 리스크가 있는 게 단기적인 시장이고요. 그 중장기적으로 본다라면 과연 이 리스크가 관리가 가능하냐라고 보면 그래도 관리에 대한 범주 안에는 들어와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지금 8월에 전체 미분양을 보게 된다라면은 6만 6천 호 정도가 돼요. 전월 대비했을 때 한 7% 정도가 상승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중공업 미분양을 보면은 한 2만 7천 호 정도가 됩니다. 두 달 정도가 증가한 그런 흐름이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질문에서 나왔던 그 지방의 미분양이 83.9%예요. 그러니까 지방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지방이 침체가 되어 있는 부분들도 이런 지방의 장기 미분양, 중공업 미분양, 그리고 악성 미분양들이 남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PF 연체율을 보면은 2025년 3월 말이 한 4.49%에서 지금 6월 말로 보면은 조금 조정이 됐어요. 4.39% 정도 좀 낮아졌는데 그래도 PF 연체율로 보면 기존 대비했을 때 좀 여전히 좀 높은 수준 아닌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지방의 현장 그리고 이금융권을 주축으로 한 이런 리스크는 역시 지방 부동산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숙제라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뭐 금융 시스템에서 보면은 그래도 한국은행에서 발표를 하면은 그래도 대체적으로 안정적이다라는 발표는 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위험에 대한 리스크는 그래도 좀 상향이 됐다. 결국은 전체로 보면 단기적으로는 국소적인 리스크가 있지만 이게 관리의 범주에서 넘어섰냐라고 보면 그래도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지적인 충격 자체가 연쇄적으로 좀 나타날 수 있는 구간도 있겠지만 그래도 거시적인 안정적인 프레임 안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시스템 위기까지 전이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그리고 이 전이가 제한적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부 지역에서는 그래도 건설사가 좀 무너지는 거는 우리가 아마 목격을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 건설사의 붕괴가 도미노처럼 쓰러지는데 그 도미노가 굉장히 긴 도미노가 아니라
일정 부분 이렇게 쓰러지고 나면 계속 좀 전이 되기에는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 안에 있기 때문에 차단을 할 수 있다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스템 리스크 위기까지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아직은 관리가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건설사들이 지방에 있는 건설사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우리 주택도 좀 매입도 해달라. 그리고 지금 너무 사업이 어려우니까 부양책도 내달라고 하는데 이 관리의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아직까지는 정부에서 손을 내밀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부가 지방에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정책을 발표했는데 이 정책이 지방 부동산 시장을 살리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속도하고 완충적인 역할은 할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하지만 지금 이 물량 자체가 굉장히 좀 제한적이거든요. 지금 최근에 공고된 거 보면은 뭐 2차 접수를 했다고 하는데 한 82개 단지 그리고 6,100가구 정도가 몰렸다고 해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좀 매입가를 좀 올려달라. 그리고 제도 개선을 좀 해달라는 뭐 이런 신청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는 결국은 조금 더 가격을 받고 싶은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매입에 대한 그 대상 자체를 준공업 미분양,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악성 미분양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좀 완충 역할밖에 못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고를 일부 완화를 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 정도밖에 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근본적인 정상화가 되려고 한다라면은 뭐 착공이라든지 또 인허가 된 물량 안에서도 어떤 매입을 해준다든지 그리고 그 지방에 대한 그 경제 활성화가 바탕이 돼 줘야지 이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수요 쏠림세가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만 흘러가고 있잖아요. 지방 같은 경우는 교통에 대한 그 호재라든지 또는 뭐 금융에 대한 부분 또 정책적인 호재가 작동되는 지역이 타 지역보다는 좀 약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지방의 그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에는 어렵겠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뭐 수요가 회복되는 게 가장 중요한데 뭐 서울의 강남 상부와 용산 같은 경우는 정책과 공급에 대한 민감도가 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서울의 외곽은 금융과 대출. 수도권 같은 경우 교통정책, 광역교통망에 대해서 예민도가 굉장히 크거든요. 뭐 GTX라든지 이런 부분들. 하지만 지방 같은 경우는 수요가 활발하게 움직이려고 한다면 지역 경제가 활발하게 돼줘야 돼요. 결국은 금리 인하가 바탕이 돼줘야 되는데 한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좀 속도감 있게 빠르게 내려가게 된다면 그래도 지방의 미분양을 해소하고 또 지방의 경제 활성화를 바탕으로 해서 지방에 있는 분들도 돈을 좀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집을 사줘야 되는데 소위 말하는 주머니 살 정도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뭐 내 집 마련하는 것도 어렵고 투자하기도 어려운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뭐 경제가 좀 침체 국면을 벗어나고 이 침체 국면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조금 적극성을 보이고 가줘야 되는데 지금 한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우리 뭐 지방에 계신 분들이 기대한 만큼 속도를 못 내고 한 발도 지금 안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뭐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시도는 뭐 속도 그리고 완충 역할 정도밖에 못하는 그러니까 지방의 건설사가 붕괴되는 것에 대한 속도를 좀 늦춰준다든지 또는 좀 막아주는 정도의 역할밖에 못한다. 그래서 지금 지방의 건설사들 또 지방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많은 노력들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리고 수요자가 자발적으로 서울과 수도권들은 가지만 지방 같은 경우는 인위적으로 좀 수도권과 지방이 아닌 지방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좀 조성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동산이 망했을 때 은행이나 사회에 주는 영향도 클 것 같은데 얼마나 심각해지나요? 뭐 신용, 소비, 고용 이 삼중고를 마주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담보가치 하락되면은 대출 회수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출 회수에 대한 압력이 높아진다라는 거는 결국 신용 공급에 대한 위축으로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게 돼버리는 거고, 또 자영업이라든지 중소건설사들도 망하게 된다라면 여기서 발생되는 그 고용도 우리가 기대해 보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 상당한 고용 충격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은행에서 9월에 비수도권이라든지 비은행권의 건전성 저하를 우려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런 저하된 건전성이라는 것들 우리가 그 고민할 지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뭐 자본에 대한 충당에 대한 확충, 그리고 PF 구조 조정에 대한 진행으로 완충 능력은 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는 판단은 해보는데, 부동산이 망했다라고 보면은 정말 끔찍할 수밖에 없죠. 그 지역이 완전히 수요자들이 다 이탈을 하고 거기에 계신 거주자들, 그런 분들은 내가 사는 지역은 정말 희망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부동산들이 망하는 건데, 결국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한계점, 그리고 우리가 항상 뭐 부동산은 뭐 한 30%, 40% 떨어지면은 무주택자들, 서민들이 뭐 그 집을 사서 좀 따뜻하게 거주를 할 수 있다라는 뭐 이상적인 그림은 갖고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큰 시장으로 봤을 때는 단순히 그분들이 살려고 한다라고 해도 뭐 어디에 고용이 돼야 되고, 또 그 고용을 바탕으로 해서 주택 소비를 해야 되는 거고, 주택 소비하는 데 있어서 담보를 받아가지고 대출을 받는데 그런 것들이 다 망가진다라면 결국은 부동산 시장은 제대로 역할도 못하고 그 지역 경제를 황폐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전세 제도가 점점 사라지고 월세화가 가속되고 있는데 이런 변화가 주택 시장에 어떤 구조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나요? 지금 데이터 상으로 보면은, 최근의 흐름 보면 월세에 대한 그 선택, 비중, 이런 것들이 뭐 다수 구간에서는 한 60%를 상회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체질이 변하고 있다라는 것들은 우리가 부인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지금 최근에 집계된 내용들을 보더라도 전국의 임대차 월세 비중이 한 61에서 한 63%대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중이 높아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채 중에 한 채를 넘어선 수준이 된 거죠. 수도권도 한 60% 정도 안팎으로 올랐다는 겁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그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인을 본다라면 첫 번째로는 보증금에 대한 그 조달 부담이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보증금이 상당 부분 올랐기 때문에, 또 전세금들이 올랐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게 되는 거죠. 또 거기에 금리, 또 대출 비중 축소, 이런 것들이 보증금 조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임대인들에 대한 리스크 회피가 되겠죠. 뭐 사기에 대한 리스크도 있었죠. 그리고 미반환에 대한 이슈가 있다 보니까 수요자들이 저 사람 전세 사기 아니야? 이렇게 뭐 계산해 보다 보니까 시중에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높은 임대료를 받고 있는 거 아니야? 나한테 과연 상환해 줄 수 있을까? 과연 이거는 뭐 깡통 전세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자발적으로 임차인들이 전세보다는 임대를 선호하는데, 이 임대 그 카테고리가 월세에 해당된다라는 거. 그리고 세입자가 현금 흐름을 선택을 하는 거죠. 단순히 전세로 사는 게 아니라 월세로 거주를 하면서 주택 가격이 좀 조정이 된다라고 하면 내가 급매로 매입을 한다든지, 또는 매수에 대한 의향을 갖고 자발적으로 월세로 거주를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5억에 거주를 하면서 한 7, 8억짜리 아파트를 보면은 현금이라든지 대출 동원력이 좀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 보증금 한 5천 정도로 해서 한 4억 5천 정도의 시드를 가지고 적재적소에 내가 희망하는 주택이 나왔을 때는 현금을 동원을 하고 일정 부분 대출을 받아서 내가 주택을 마련을 하겠다. 그리고 그 남은 자금을 가지고 또는 유동을 한다든지 다른 대안 투자를 가지고 현금 흐름을 확보를 하겠다라고 자발적으로 선택들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전세에서 월세로 변화를 하고 있는
체질 개선의 주요 원인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전세 가격 상승에 대한 뭐 둔화세가 다른 지역들에서 나타날 수 있는 원인으로 되는 것들은 이런 부분들입니다. 가장 코어권역이라든지 학군지 또는 고용중심지 같은 경우는 덜하겠지만 외곽에 있는 지역들은 이런 전세 수요가 월세를 선택하면서 전세가 상승에는 일정 부분 타격을 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매매는 월세로 전환을 했을 때 기대에 반응하는 이런 이원화되는 그런 시장으로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월세를 받는 수요자들 또는 실거주 그리고 임대 수익을 희망하는 분들 그리고 전세의 일정 부분 그 전세 금액은 유지하면서 지금 이 전세금을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을 때는 전세 가격이 더 많이 올랐거든요.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유통되는 물량들이 워낙 줄다 보니까 차라리 내가 한 5억에 거주를 하면서 7, 8억 되는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보다 5억의 전세에 거주해왔지만 소위 말하는 준전세, 반전세 형태가 되겠죠. 뭐 5억에 30만 원을 낸다든지 뭐 이런 형태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뭐 세입자, 임대인, 그리고 시장의 전반적인 그 체질 개선으로 인해서 전세는 축소되고 월세를 선호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에서 지방이라도 괜찮다면 집을 사도 될까요? 지방에 있는 집은 보시면은 뭐 사도 되는 그 판단을 해볼 수 있는데 그 지방에서 살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지방의 미분양들이 누적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누적된 미분양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해보시면은 분양가 대비했을 때 한 20, 30% 정도 할인 분양을 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물론 주변 시세 대비했을 때 한 5에서 한 10% 높은 곳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곳에서 갖고 있는 신축 프리미엄이라는 건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아파트를 매입하는 것들은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적절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 지역들을 대표적으로 보면은 광역시 중심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광역시는 다른 지역들보다도 인구 유출이 좀 덜하고 그리고 회복됐을 때는 다른 지역들보다도 회복력이 좀 더 강하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은 선택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용이 좀 확실하거나 컨텐츠들이 명확한 곳들 이런 것들은 괜찮거든요. 대구 지역에 대한 그 교육이라든지 또는 울산이라든지 뭐 광양 같은 경우도 명확한 컨텐츠가 있고요. 또 부산 같은 경우도 해변가를 중심으로 해서 뭐 관광이라는 정확한 컨텐츠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은 매입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분양가 역시나 조정이 되지 않고 그리고 주변 시세에 대비했을 때 월등하게 높은 가격이라고 한다면 여전히 선택지를 놓을 수 없는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의 미분양들도 뭐 여러분들이 무조건 지방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선택해서 배제를 하는 것보다는 가격이 합리적으로 들어오는 범주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지방도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주택 시장 자체가 기존에 만들어진 주택은 돌아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지금 새롭게 물건을 만들기가 어려운 시장이거든요. 공사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산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뭐 토지 확보에 대한 문제들,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뭐 공사 기간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공사 비용도 늘어나고 금융에 대한 부분들도 만만치가 않은 시장이기 때문에 새로운 물건을 공급하기가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어려운 환경에서 새로운 주택 그리고 지방이라고 하더라도 신규 주택 안에서 프리미엄을 확보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주거에 대한 그 질적 상향을 바탕으로 한 내 집 마련은 충분히 할 수 있다. 다만 너무 여러분들이 투자를 바탕으로 해서 집을 장만을 하시진 말고요. 내 집 마련을 기본 베이스로 두고 한 7, 80% 정도의 의사결정은 신축 프리미엄이 있고 커뮤니티가 조성이 잘 돼 있고 내 생애 주기에 맞는 정도의 평형이라고 한다면 매입을 하시는 것도 권유를 드립니다. 그래서 한 20, 30% 정도의 투자의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보는 게 좋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서울 수도권처럼 투자의 한 7, 80%의 목적을 두고 주택을 마련한다라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그 생각하는 주택은 눈에 안 들어올 수 있습니다.
실거주 중심으로 앞서도 말씀드린 신축, 생애주기, 평형 뭐 이런 것들을 잘 고려를 하신 다음에 출퇴근에 맞춰서 매입을 하신다면 그래도 몇 년 지나고 나서 그래도 그때 잘 샀다라고 생각이 될 겁니다. 전세 대출 보증 비율을 80%로 줄였는데요. 이 점이 전세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지금 7월 21일부터 수도권 일대에 있는 곳은 수도권과 규제 지역의 허그를 보증 비율이 한 90에서 80%로 줄어들었어요. 세입자가 자기 자본에 대한 부담, 뭐 이런 것들이 높아졌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거기에 지금 전세 수요가 당연히 이탈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에 대한 자금 동원력이 높아졌다라는 거는 내가 돈이 없어서 대출을 받았는데 지금보다 돈이 더 말라? 그러면은 이 전세 수요에서 이탈되고 월세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흘러가는 거죠. 그러면은 역시나 월세화가 가속화되는 그런 흐름의 속도를 더 높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결국 잔금 레버리지 축소라는 거는 매매 전환에 대한 그 탄력 뭐 이런 것들을 둔화시키거나 이런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전세금이 5억이라고 한다면 기존에 한 90%라고 하면 뭐 한 대출 가능액이 그냥 4억 5천에서 지금 80%라고 하면은 4억으로 준 여러 가지 계산이 있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한다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든 거예요. 그러면 이 5천만 원이라는 체감이 크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결국 내 주머니에 5천만 원이라는 예금을 갖고 있지 않은 20, 30대 청년층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생각을 해 본다라면은 자금력이 약한 지역들 그리고 소형주택 이런 곳에 거주하신 분들에게는 엄청난 압박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 비율을 줄여가는 곳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실 때는 조금 시장의 축소가 전세 수요 축소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투자자 입장이라고 한다라면은 자금 동원력이 부족한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투자를 생각했을 때 좀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역들의 주택들을 투자로 생각한다면 조금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또 소형주택 같은 경우도 대응력이 좀 약하기 때문에 소형주택 같은 경우도 뭐 투자를 하실 때는 심각한 좀 고민을 할 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금 동원력이 있는 지역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소비력이 있는 지역의 소형은 괜찮겠지만 또는 소비력이 없다라고 해도 대형주택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수월하겠지만 소비력도 부족하고 거기에 소형주택이라고 한다면 결국 상환 능력이 굉장히 좀 열악할 수 있다. 뭐 아까 5천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이 5천만 원이라는 집을 그 상환해야 되는 집을 소유하신 임대인이 10채를 갖고 있다 하면 내 주머니에는 2억밖에 없는데 5천만 원씩 10채면 5억이잖아요. 결국 파산까지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신중하게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전세 대출에 대한 비중도 줄여가고 있고 또 보증도 줄여가고 있고 최근 들어서 1주택자가 이제 전세를 활용한다라고 하면은 거기도 이제 2억에 대한 캡을 씌워놓은 환경이기 때문에 전세 시장이 녹록치가 않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세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투자 시장에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신중하고 꼼꼼한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 제도가 사라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라져야 된다. 그 폐지론이잖아요. 그 폐지론은 굉장히 과격한 표현이라고 봐야 되겠죠. 전세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있어요. 장기 거주에 대한 그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월세에 대비했을 때 낮은 그 주거비 지출 뭐 이런 것들도 장점이 되는 거죠. 물론 지금 이런 장점들을 갖고 있지만 보증금 회수라든지 또는 레버리지를 유발시킨다는 이런 단점도 갖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양날의 검을 갖고 있는 것들이 그 전세라는 제도인데 그 날을 본다라고 한다면 폐지라는 날 쪽은 굉장히 좀 날카로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폐지까지 가는 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가지 않는 게 좀 낫다. 다만 점진적인 축소 이후에 폐지까지 간다라면은
괜찮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 점진적인 축소가 아니라 과격하게 폐지까지 간다라고 한다라면은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가져올 수 있고, 특히나 서민주택을 바탕으로 한 임대인, 임차인 같은 경우는 한쪽에선 보증금을 못 받아서 길거리에 나앉는, 또는 한쪽에서는 상환할 만한 능력을 못 갖춰서 완전히 그 파산하는 그런 문제점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점진적으로 축소를 한다라고 하면 안전장치를 좀 확보를 해가면서 축소를 해볼 필요가 있죠. 안전장치라고 한다라면은 결국 보증이라든지 정보 공개, 그다음 보증료 축소 이런 것들로 좀 강화를 해보고, 그리고 보증에 대한 축소 구간을 하면서 월세 전환에 대한 그 완충 장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이 월세로 전환을 했을 때 내가 월세를 선택하고 주거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인센티브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인센티브라고 한다라면은 세액 공제라든지, 또는 주거 급여를 바우처 형태로 좀 부족하신 분들한테는 제공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키우면서 점진적으로 연착륙하는 게 바람직한 거지, 폐지를 한다라는 거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이게 매매하고 전세 같은 경우는 서로 상호 보완도 하고 서로 완충 역할을 해왔던 건데, 만약에 이 전세라는 완충 역할하는 스프링이 없어지게 된다라면은 굉장히 큰 충격으로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매 시장도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매매 시장이 붕괴되게 된다라면은 사회적인 비용이 크게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인 비용까지도 고려를 해 본다라면은 소프트 랜딩이라고 하죠. 연착륙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 소멸보다는 비중에 대한 축소, 그다음 전세와 월세에 대한 혼합형,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맞는 방향성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신사임당 유튜브를 보면은 정말 다양한 콘텐츠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다루다 보니까 부동산 중심으로 보다가 최근에 또 모니터하니까 다양한 정보들을 많이 갖게 됩니다. 특히나 경제 중심으로 많이 다루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역시 나눴는데, 이 부동산과 경제는 항상 서로 보완되고 서로 리스크도 완화를 하는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사임당 채널을 통해서 경제에 대해서도 많은 지식을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그 바탕을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들을 갖고 또 안정적으로 내 집 마련 그리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